특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을 내놨고요.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냐 이거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 정치냐라고 이제 조국 대표를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이종섭 특검법은 이게 지금 그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 또 이종섭 전 장관 등에 대해서 또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도 했습니다. 자, 한동훈과 조국의 대결.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조국이 등장합니다. 조국 대 한동훈 구도가 새로 형성되고 있어요. 네. 자, 이 경주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한동훈 특검법을 어제 발의했다는 것은 네. 받은 대로 돌려주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받은 만큼 뭐냐면은 조국 대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가장 뜨거운 파란불이 돼. 그러니까 빨간불 아닙니다. 네. 파란불이 돼서 네. 검찰 독재 정권을 태워버린다고 하면서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 입당한 사람들 상당수가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게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인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차규근 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나 네. 이규원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출금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은정 검사 같은 영입 인재죠. 이분 네.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찍어내기 감찰에 그렇죠. 관여했다고 해도 해임이 된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못하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조국 하나가 아니고 본인들 얘기할 때 윤석열 피해자 모임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추로서 한동훈을 지목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만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사실 이런 컨셉인데 결국은 이게 선거 전략으로는 굉장히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견인하는 데는 유효한 전략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통쾌한 거거든요. 보면.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보니까 이제 조국 그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 여론조사 분석하면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민 비조 이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민주당 지역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파이를 진보 민주 개혁 진영의 유권자 파이를 늘리는데 조국혁신당이 혁혁한 공로를 세우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더 겸허하게 절박하게 단호하게 앞으로 나가겠다. 실제로 민주진보 진영의 영토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국혁신당의 등장은 이 구도를 바꿨다라고 하는 데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지난 한 달 사이에 저희도 이제 민주당 공천 여러 차례 비판을 했었고 네. 실제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가지고는 추세 자체가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민주당이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기제가 조금 약해진 게 아니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일거에 그거를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다시금 이제 투표장에 나갈지 말지 고민하는 일부 범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그러면 내가 좀 이 심판하는데 또 도구로서 저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 지표에 좀 보이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이제 아까 그 정치 보복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원내 한석이거든요. 원내 한석 정당이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혹은 위선 혹은 공정과 상식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지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신장식 대변인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뭐 지금 조국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조국의 강이라고 해서 2019년 이럴 때는 우리 사회에 아주 큰 갈등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찬반이 아주 거세게 있었고 중간지대에 있었던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그때 찬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까 그때 좀 과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규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소위 말하는 민주당 극렬 지지자 혹은 민주당에서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게 뭐지 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규합하면서 10이 넘는 숫자, 두 자리 숫자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또 긴장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 긴장. 그러니까 어제부터 약간 논조가 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박주민 원내수석 같은 경우 오늘 뭐 라디오 나왔다고 하는데 보면 비례대표 정당은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당원분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신장식 그 변호사
변호사가 네. 그 수석 대변인이 쇠빙선 얘기했잖아요. 네. 얼음을 가르고 우리가 먼저 가겠다고 하는데 네. 본선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진 거야 지금. 너무 빨리 가. 본선이 커서 해석선이야. 그래서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지율의 예.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예. 너무 급격한 가파르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실은 어제 예. 조선일보가 머릿 기사로 예. 조국 혁신당을 다뤘잖아요. 예. 아니요, 매일 다루고 있어요 지금. 매일 다루고 있죠. 예. 월, 그럼 화, 수 사흘째.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보면은 예. 보수 진영이 봤을 때도 조국 혁신당이 끼치는 선거 판세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처음에는 민주당보다 처지다가 네. 그냥 정당 지지율 조사도 이제는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 얘기는 비례 찍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판단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의 민주당이 실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선거연대 입장에서 형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나중에 분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형을 예.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동생으로 출발. 그러니까 사실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예. 너무 경쟁으로 비치는 모습들 혹시나 그걸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예. 우려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을 희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멘트도 네. 그런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조국 혁신당은 뭐 분명한 태도인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는 반드시 민주당 대 비민주당이 1대1 구도를 가져가야 된다. 다만 비례대표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강소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좀 꺼내기 어려운 좀 진보 의제들에 대해서 강하게 앞장서서 하겠다. 이종섭 그 전 국방부 장관 도주현장도 조국 혁신당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피켓 시위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결합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저는 이번 선거가 사실은 개혁신당의 그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진보가 확실히 더 큰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선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삭줍기를 염두에 뒀던 차원에서는 아마 이준석 대표의 선거 전략이라든지 타이밍이 좀 꼬였던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지구가 아니고 화성에 있어가지고 지금 정세 판단이 좀 약해진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지구가 아니라 화성을 나와야 된다. 네. 경기도 화성. 네, 화성을 좀 나와야 경기 화성. 되는데 지금 화성에서 나와서 좀 여의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큰 틀에서 반윤전선이 어느 정도까지 파일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4월 4일 날 특검이 또 그 자동 부의가 돼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대통령한테 가겠죠. 그랬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뭐 그럼 거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뤄둘지 선거가 이제 목전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여기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또 여론이 상당히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게 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법안의 처리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할 것 같아요. 선거 결과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하나가 더 필요한데 뭐냐면 공수처의 수사 의지입니다. 아까도 거듭 강조드리지만은 계속 이제 이 사건이 갑자기 그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으로까지 이어진 거는 지금까지 몰랐던 증거들이 계속 현출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수사 의지와 결합해서 공수처에서 그런 부분을 규명을 한다고 하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국민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선 결과와 결국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상승적으로 결합할 때 이 법안의 처리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편지가 나왔는데 내용을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생존 장병의 어머니가 이제 그 국회의원들한테 바라는 바인데 이제 10시 오늘 선대위에서 읽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누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그것 하나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못 알아내는 게 아니라 안 알아내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읍수하러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생략하고 이야기하면 할 일을 해주십시오. 때를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책임 있는 사람들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숨기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걸 밝혀야 하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월호로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로 또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또 군대 갔다가 아니 그 구명조끼 얼마나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거 하나 애들을 안 입혀가지고 그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고
그게 다 떠나서 어른된 돌이냐.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고 사는 그 부모들이 애들이 안전하게 놀러 갈 수 있지. 그 놀러 가는 게 문제라고 처음엔 크게 난리를 치더니 결국에는 누구 하나 똑바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정부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넘길 수 있냐. 저는 도저히 좀 용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 대표가 아니죠. 상임위원장이죠.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지난 2년간을 평가해 보면 지금 성적표가 40점 이하, 30점 이하 뭐 이런 정도다. 그런데 정말 걱정이 된다. 최상병 사건 수사도 잘못하더니 피의자 신분인데 호주로 출국시키질 않냐. 그리고 또 이 지금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심판도 제대로 못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거 대단히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대위 정말 진짜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어떻게 할지 그 내용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위원장 워딩도 보니까 국힘이 5.18 평해망언을 한 도태우 후보자의 공천을 재검토했다가 다시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재검토 지시하는 한 위원장은 꽤 멋있었다. 그러나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주거니 받거니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나저나 제가 보기에는 이종섭 전 장관 문제가 상당히 이제 큰 정가의 폭풍의 핵이 될 걸로 보이는데 우리 기자님들은 현장 취재 안 가십니까? 호주로 가야 되는데요. 호주로 가서 방송을 대사관 앞에서 우리도 캔버라에 가서 한번 현장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요? 참 어쩌다가 이 조폭 영화 같은 장면에 기자들까지 뛰어들어야 되는 것인지 참 여러모로 자괴감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교영의 정치비상구에는 누가 나옵니까? 저희 정치비상구엔 용해인 의원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비례연합 정당 관련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저희 정우성 뺨치는 장윤선 기자님이 나오십니다. 오늘 저희 본격 품앗이 많이들 봐주십시오. 오늘은 장윤선이랑 배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까 보니까 시드니 연결했던 분 성함이 또 노현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장윤선, 박원석 두 분이 나오십니다. 아니 제가 봤어요. 정우성 보셨나요? 봤는데 저희도 모시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품격 있는 인터뷰였고 질문도 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사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국제사회에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난민 문제는 정말 우리도 부끄럽거든요. 대한민국이 난민 참 안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리고 또 그분이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저 그 인터뷰 보면서 나도 책을 먼저 사야겠다. 책부터 좀 사야겠다. 출판가에 좀 붐을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현장을 샅샅이 낱낱이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